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희범입니다. 저는 사실은 작년 2018년에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끝으로 사실 공직을 다 접고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살 걸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마침 경북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마침 또 고향인 경상북도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대표 자리를 제의를 받고 오늘 또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경북문화재단 경북의 문화를 다시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영남경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익재 사장님하고도 식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영우 부사장님과 오늘 보니까 포항과 경주에 여러 유지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시의회 이철우 부의장님께서도 오셨고 경주시의 이영석 부시장도 오셨고 많은 유지들이 또 멀리서 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북문화재단을 대표로서 경북문화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얘기가 돼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영내 동반자 협정이라는 거,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는 건 RCEP이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되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되게 거의 비교적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한국은 한국 문화의 유산을 저는 이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을이라는 것이 되게 한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제 남도 아리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음악들에 흐르는 여러 가지 역사적 한 전쟁에서 오는 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끼가 있고 굉장히 장기가 있는 그리고 톡톡 튀는 이런 소위 흥의 문화, 열정의 문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이 전 세계 한국 문화를 어떻게 전파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송성환 감독하고 한 것이 우리가 한의 문화가 아니다. 이걸 극복하고 흥의 문화, 끼의 문화, 굉장히 우리 장기가 있는 걸 한번 설명해줘. K-pop 봐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서 이런 K-pop 같은 흥, 열정 이런 것이 있겠느냐라는 걸로 테마를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계인들은 한국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해서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을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조화와 융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 융합이라는 것은 오늘날 4차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는 것이 키워드가 융합입니다. 이 과거에 산업혁명과 최근에 소위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로보틱스라 이런 것이 융합된 것이 오늘날의 4차 산업입니다. 열정과 흥의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를 한번 보시면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이 한의 문화는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선보였던 것은 그 뗏목을 타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내려오는 이런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흥의 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위 북춤을 추는 이런 흥의 문화. 이현영 교수는 이 한국인이야말로 춤을 추면서 어깨를 넘실넘실거리는 이런 춤은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흥의 문화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세계 유산이 있고 무형 문화유산이 있고 세계 기록유산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유산은 크게 봐서 문화유산과 지역유산, 복합유산으로 되어 있고 무형 문화유산은 소위 판소리, 아리랑 같은 것이 전통 무형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고 세계 기록유산은 그림, 프린트 등 기록을 담은 유산들이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에서 세계유산은 현재 14곳이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석굴암 불국사를 포함해서 경주의 역사유적지, 한국의 역사마을 이런 것들이 한국의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상당수가 우리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으로 보는 이런 유산들입니다. 또한 한국의 세계 무형 문화유산도 한 20여 개 곳이 있습니다만은 종묘 제례부터 시작해서 판소리, 강릉 단오제 뭐 등등 해서 줄타기, 뭐 아리랑, 김장문화까지 해가지고 이런 무형 문화유산이 20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유산으로서는 훈민정음을 포함해서 한국의 유교 책판 같은 거 이런 것이 포함해서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같은 것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어 16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은 전통적으로 교육기관들이 또 아주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경상북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은 최고의 사당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제 때 폐교가 됐다가 다시 성균관과 성균관대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향교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지방관청에 관할 교육기관으로 돼 있다가 이것이 고종 31년에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향사 제사 지내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원은 사설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1543년 주세궁에 영주에 있는 백운동 서원 이것이 나중에 사액서원으로 되면서 소수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향교, 서원 이런 교육기관들이 주로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성균관의 위치는 조선 최고의 사당 교육기관이고 소위 그 일제강점기에 폐교가 됐다가 다시 지금 부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는 고려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조선의 지방관청을 관하는 소위 그 공립교육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관청의 크기에 따라서 학생 수도 정원이 정해지는 일교의 원칙에 따라서 정원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1918년에 335개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234개가 있습니다만은 상당수가 경상북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향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은 원래 물론 중국의 인재 양성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만은 조선 중기의 사설교육기관으로 번창을 해왔습니다. 백운동서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숙종 당시에는 전국에 909개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서원과 사울이라는 것은 주로 제사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경상도에 324개, 주로 약 한 3분의 1이 넘게 서원은 주로 경상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형에 의해서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경상도에는 이 많은 서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찰은 소위 그 신라시대, 고구려 시대부터 한국에 전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구려 소순왕 때 불교가 전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라로 전파가 되면서 삼국통일 고려 시대에 오면서 통치 이념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사찰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지금 조금 정확한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만 전국에 967개 중에서 경상북도만 약 17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경상북도야말로 전체적으로 보왕사, 서남사, 부석사, 설국사 등 이 한국의 사찰에 있어서도 한국을 아주 대표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종택은 전국 중에서 무슨 경주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종택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이 경상북도입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거론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혼례제도와 상속제도는 고려에서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임진왜란 그 직후 때까지만 해도 남녀 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남녀가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장자하고 아들 순서에 관계없이 딸에 관계없이 제사도 고루 나눠지었습니다. 재산도 고루 분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집성촌이라는 것이 없고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처갓집도 살고 외갓집도 살고 자기 집도 살고 해가지고 각 성들이 모여가지고 일개 동네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소위 장자에 대한 그 예우가 일어나고 장자 상속 제도가 일어나면서 종손이라는 개념이 일어났습니다. 종손이라는 개념이 일어나면서 종손이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결국 재산 유산도 장자한테 먼저 많이 물려받는 제도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손을 중심으로 해서 집성촌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종가, 종택을 형성하는 이런 개정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호적법이 폐지가 되면서 남녀 동등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집성촌 내지 소위 종가 종택은 주로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종택으로 보면 경상북도는 전체 종택, 종가 종택 중에서 35%가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택들은 아마 지역별로 이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종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종택의 사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는 한국 역사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자연적 조건에서 경상북도는 여러 가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문화의 산실이고 민족 문화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석기 때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오면서 이 우리 인류 한반도의 역사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는 한반도의 역사의 중심이었고, 이것은 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야 문화는 지금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재청과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철기 문화가 이미 이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통일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문화의 중심이 경상북도와 한국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법흥왕의 금관가야를 흡수하고 진흥왕이 대가야를 흡수하면서 가야 제국의 종말을 가져왔고, 김유신의 삼국 통일을 이룩하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문무왕 때 백제를 합병하고 또 고구려를 합병하면서 한반도는 통일이 되었습니다. 문무왕은 내가 죽거든 열흘 후에 화장하고 예는 지키되 검소하게 하길 바란다. 내가 죽어서 바다의 용이 돼서 신라를 지킬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삼국 통일 이후에 약 300년 동안 민족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당과의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고 불국사, 석굴암, 범종, 향가, 금은세공 등등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고려시대는 경주와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경상도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또한 장엄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태백산과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어와 풍속, 생활 습관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신라 전통의 역사와 낙동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상도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경상도는 지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고, 정도전은 이성계가 정도전한테 물어봤습니다. 팔도의 인물평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정도전은 경상도 사람은 태산 교옥의 기질이 있고 태산 준령의 기질이 있다라고, 큰 산과 험한 고개처럼 선이 굵고 웅장하고 험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상도 기질을 표현했습니다. 경상도는 동국, 여지, 성남 등등에서 효녀가 가장 많이 배출된 35%가 경상도에서 배출이 됐고, 동족 촌락의 25%가 경상도에 있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먼저 발달됩니다. 또 인제의 고정입니다. 조선 중기 광해에서 정조까지 서원 서우의 723개 중에서 35%가 경상도였습니다. 즉 인제의 산실이었고, 고려 말에 고위관직에 166명 중에 73명, 44%가 경상도 출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에서 소위 이 일한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경남인물고에 의하면 그 인물은 영명하고 위대하고 특출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학봉 김성희는 영남은 원래 인재의 작고라 일으켰으니 충신, 효자, 연려, 의열은 청사에 빛나며 그 저리의 아름다움과 습속의 도능함은 우리나라에서 첫째간다. 이는 선비나 일반 백성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라고 경상도를 표현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서원 중에서 5곳이 경상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상도는 역시 불교에서 시작해서 유교의 메카로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교는 고구려를 거쳐가지고 신라에 전파가 되고 되어 왔습니다. 유교는 삼국시대 이후에 정치 이념, 국민교육의 원리로서 소위 조선의 태계 이황은 이기 시비와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발달돼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4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신문화를 일으켜왔습니다. 화랑정신, 인재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 선비문화, 청백, 의절과 신의를 중시하는 선비문화, 또 호국정신, 임진왜란 때 소위 곽재우를 포함해서 또 많은 소위 선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서는 많은 선비들이 일본에 대해서 항거를 했습니다. 또 새마을 정신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피한 것도 바로 이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새마을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4대 정신, 특히 화랑 정신은 진흥왕에서 인재 선발을 위해 목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 원광복사의 그 유명한 세속 5개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비문화는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 관직이나 신분을 넘어서 도덕적, 인격적 덕성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뭐 사군자라든가 사대부라든가 사민, 사서인에서 보듯이 이 선비라는 것은 반드시 양반에게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서인 것처럼 서민에게도 서인에게도 선비 정신은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관직이나 신분을 넘어서 인격적 덕성을 갖춘 인물이 바로 경상도 인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선조 이후에 살인 정치가 되면서 이 선비가 정치 사회 주도 세력이 되면서 병질이 있습니다. 봉사자에서 권력의 향유자가 되면서 형식주의, 당정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실학적인 개념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 당초의 선비 정신이었습니다. 이 호국 정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진왜란 때 많은 경상도의 소위 유학자들은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고향 나아가서 자기 국가 대한민국을 조선을 지켜왔습니다. 3대 대첩이라든가 또 마치 경상도 출신들이 주로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국제보상운동이라든가 광복단, 광복회 뭐 등등도 유림의 민단조합, 대동청년단 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조국을 사수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상북도 새마을 정신은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GDP는 60불이었습니다. 평균 80불이었습니다. 당시에 UN 회원국이 125개국이었습니다만 한국의 GDP는 101위, 82불로 101위였습니다. 당시에 북한이 50위였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이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소득은 저저축을 가져오고 이것이 저투자, 저생산을 가져오고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당시에 수출은 3,200만 불인데 비해서 수입은 3억 4,400만 불, 3억 불 가까운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소비재였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발령받은 것이 상호부 수의과였습니다. 70년대 초반 상호부 수의과에서 제가 한 일은 수입을 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출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수출은 은행이 무슨 소위 오줌 이런 소위 석탄광 이런 것들이 수산물 이런 것이 수출의 대종품이었습니다. 공산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상호부 수입과는 주로 수입 업체들을 애매기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수입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당시에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실수요자 직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기계를 수입하겠다는 사람은 기계업 지용해가지고 국산은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받아와라. 그리고 또 너가 실수요자라는 걸 증명해라. 동해가가지고 실수요자라는 걸 증명해와라. 동해가면 실수요자 증명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리고 못 받는 거죠. 결국 수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에 1960년에 런던 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Korea democracy is like hoping for a rose to blossom in a garbage bin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싹트는 것은 장미꽃에서 가베지 bin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욕하는 얘기였습니까? 1960년에 세계은행은 Korea's prospect for development is anything but bright. 한국에서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밝지 않다. 이건 절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은 과잉 인구, 천연 자원의 부족, 산업 기반의 취업, 군비 과다, 정치 불안, 결로 한국 경제의 자립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본의 평가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면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가 주축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불과 한 5년 만에 뉴스위크는 After implementation of 새마을 운동, water supply facilities improved in about 16,000 villages입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water supply facility 이게 수도물이죠. 상수도는 16,000가구에 공급이 됐고 100만 가구 이상의 지붕들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모던 슬레이트로 됐고 가구당 농촌의 가구당 소득은 70년에 744불에서 74년에 1970불로 한 3배 가까이가 늘어났다라고 소위 뉴스위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낙동강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사숭한 이런 그 원동력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임진왜란이 불과 한 17일 보름 만에 부산에서 한양이 함락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6.25 전쟁 당시에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6월 25일 날 시작이 된 전쟁은 6월 28일 날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8월 말에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만약에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으면 한반도는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공산화됐을 겁니다. 마지막 낙동강 방어 전투는 불과 한 달 이상, 한 달 보름 동안에 대한민국을 지킨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당시에 유엔군은 낙동강 소위 칠곡 군위를 중심해서 만약 이 방어선에서 무너지면 이 유엔군은 괌으로 이사를 옮기기로 헤드쿼터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유엔군이 한반도를 떠나서 괌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반도를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부동 전투에서 마지막 영천지구 전투, 포항지구 전투는 학도병들이 일어나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부동 전투는 우리 일개 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과 맞부딪혀서 결국 미군 일개 사단은 전멸했습니다. 전멸해서 결국 우리 일개 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을 싸워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룸으로써 9월 23일입니다. 그 이전에 9월 15일 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맞물려서 다부동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결국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후퇴에서 반격으로 해서 이 낙동강 전투에서 앞으로 해서 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한미해병대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도 결국은 다부동 전투에서 마지막 승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백선엽 장군은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라고 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빈국에서 국토 면적을 보면 세계 107입니다. 인구는 세계 28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0이고 1인당 GDP는 26이고 무역은 8이고 수출은 6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이 소위 외환 위기, 97년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서 세계 9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포항제철이나 구미산업공단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문화의 역사에서, 문화의 뿌리에서, 역사의 뿌리에서 이 헐벗고 가난한 나라를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가는 산업화의 바로 역군이었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또 한옥과 한식의 메카입니다. 한복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복은 이것이 그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그 편리한 서양 옷, 서양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이 한복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삼배, 그다음에 인천, 명주의 집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누에 사용량의 54%, 인천 사용량의 80%, 대마 생산량의 70%가 경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복 원료의 집산지입니다. 한복에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몰려있는 것이 경상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옥도 마찬가지로 경상도가 이 한옥이 가장 아름다운 한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상도입니다. 이 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생활의 문화 인류와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만 신라 문무왕의 결혼 683년입니다. 문무왕이 결혼할 때 보면 삼국사학에 보면 비단이 15술에 쌀과 술과 기름과 꿀, 간장, 된장, 포, 젓갈이 135술에 그 다음에 벼가 150수레를 예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식생활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궁중 음식, 반가 음식, 사찰 음식, 서민 음식에서 지역별 고유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3첩반상, 5첩반상, 7첩반상, 9첩반상, 12첩반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주의 철부잣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음식 문화가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이 쓰는 동양의 최초의 여성이 쓰는 요리책으로 음식 비미방도 소위 우리 장계향 정부인 장계향이 75세에 저술한 책입니다. 146종의 음식 조리법이 기재되어 있는 최초 요리책도 경상도에서 출간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속의 경상북도는 천혜의 자연 조건, 동해안과 소백산맥, 낙동강을 가지고 있고 면적으로 보면 19.1%입니다. 인구는 뭐 그렇게 사실 1960년대만 해도 경상북도 인구는 수도 서울 인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몰려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경북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유산의 36%, 전통사찰의 18%, 서울의 32%, 향교의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거점, 종가 문화의 본산, 종가술은 전국의 35.4%입니다. 불철이 제사를 지내는 가구가 46.8%입니다. 이런 경상북도가 한옥, 한식의 물론 메카였습니다. 이런 경상북도가 문화재단이 없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만 빼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문화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97년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지금 460명 정도 됩니다. 지금도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문화재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고 제가 이제 처음 대표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과정은 뭐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문화재단의 비전은 문화예술로 만드는 새바람 행복 경북을 또 세계를 감독시키는 신한유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5대 목표와 15대 과제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5대 목표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경북문화재단이 상주에 한복진흥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 10월 달에 한복 패션쇼를 전국 단위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 한복 주간도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이 한복 패션쇼도 내년으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한복진흥원을 상주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 한복진흥원을 소위 그 인근의 명주, 인견, 마를 집합하는 한복진흥원을 가지고 있고 내년 초에 한복 패션쇼를 하고 한복 문화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시금 한복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시키는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늦게 설립되다 보니까 예산이 아직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경상북도는 문화예술이 등록된 문화예술입니다. 등록된 문화예술인이 연초에 1.2%밖에 안 됐습니다. 문화유산을 35%나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등록된 문화인으로서 1.2%밖에 843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이 한 10,000명 이상이 될 걸로 봅니다만은 이 843명만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화예술인을 보듬는 이런 기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예술인 등록 업무도 지금 활성화를 해서 지금 한 1,500명 정도 연초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가 문화예술인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보면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굉장히 그 열악한 이런 실정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이제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소위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이런 경상북도를 만들어져 가고자 합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오면서 문화의 시대, 문화는 모든 산업에 아까 4차 산업혁명을 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도 문화와 접목되지 않으면 결국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BTS, K-POP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의 장점인 흥, 끼, 열정 이런 것을 소위 산업과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요즘 말해서 요즘은 이제 소위 컨텐츠 기술, CT라고 그럽니다. 문화 컨텐츠, 유튜브 뭐 이런 것입니다. 이 IT 기술, 문화 기술은 주라기 공원 하나가 우리 자동차 수출액을 능가하는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BTS는 그 자체가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 자체로 수출 증가는 3,700억이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화예술은 산업, 경제, 교육, 농업, 체육 등 모든 산업과 연계되는 것이 문화산업입니다.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자는 눈으로 앞을 보지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결국 문화의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 확산은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미국은 이미 일제강점기 평화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 문화, 소위 미국의 영어, 미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코폰이라고 해가지고 불어를 영어에 대비해서 불어권을 보급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코폰이에 가입된 나라는 8개 나라에 해당됩니다. 이 불어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불어 보급을 위한 기구가 OIF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모든 프랑스와 문화, 이런 음식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공자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전 세계에다가 공자학원을 일종의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을 설치해가지고 중국 문화를 보급해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만히 들다 보니까 시진핑 취임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일종의 스파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공자원이 이제 수상한 기구다 해가지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147개국, 548개소가 있던 이 공자원이 최근 들어서 각국에 추방당하면서 현재는 75개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 공자학원이라는 통해서 문화전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중국의 헤게모니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일본을 마시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일본 대사관에서 소위 대사관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를 하는데 파티 종업원들이 전부 일본을 마시자라는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주행술은 사케였습니다. 일본 사케였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파티는 일본 사케 주류 업계가 돈을 대고 일본 주류를 판촉하기 위해서 프랑스 와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일본 사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본을 마시자는 캠페인으로 해왔습니다.
도쿄 괴테 인스티튜트, 브리티시 카운슬도 역시 그 나라 문화를 접하기 위한 기구들입니다. 한류는 최근 들어서 한류 2.0, 3.0에서 4.0까지 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드라마에서 시작이 된 과거에는 국내에서 인기가 입증된 드라마가 해외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고 난 다음에 국내로 역류되어 오는 이것이 싸이였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산업은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류의 도화선이 된 것은 겨울 연가에서 가을 동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청률 4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형 로맨스의 겨울 연가는 일본 NHK에서 방송되면서 연사와 신드롬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이섬, 거제도 겨울 연가를 찍은 지역은 관광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전도사인 대장금은 이란에서는 90%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이 영화, 드라마 하나가 90% 시청률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청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5회 연속 재방송이 됐고 100여 개국에 수출되어 왔습니다. 태양의 후배 같은 것은 중국에서 22억의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에게는 중국 인구가 어린아이 포함해서 가난아이 포함해서 14억 명이라면 1인당 한 1.5편 정도, 1.1번 반 정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류의 열풍은 화장품이나 자동차, 한국 상품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K-팝은 연도별로 최근 들어서 싸이의 빅뱅, 엑소, BTS까지로 연결시키고 있고, 이 K-팝은 노래와 랩, 댄스 커버, 유튜브, 콘텐츠 개방성, 확장성 이런 거와 어울려서 수출은 지금 주종 수출로 매년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의 원동력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또 있을 수가 있고, 콘텐츠의 특수성, 또 디지털 매체의 발달, 최근 들어서 유튜브를 끼고 SNS를 통해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류 세계화에는 파급 효과는 그로 인해서 연관 산업이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상품품, 화장품이나 김치, 한국 음식점까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 언어, 한국말 이 등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한류는 최근 들어서 문체부는 문화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 한류로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지속 가능한 한류를 확산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사실은 경상북도는 인류 역사의, 한반도 역사의 뿌리였습니다. 이 경상북도가 최근 들어서 산업의 뿌리였습니다. 포항제철과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산업을 정말 세계 101위의 모사는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으킨 것도 경상도였습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한류 문화를 앞세워가지고 한류 문화를 통해서 K컬처를 일으키는 것이 경상북도가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경북문화재단이 만들어졌고, 경북문화재단은 앞으로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경북문화를 전 세계에 뻗어나가도록 하는 이런 원동력이 되도록 해나갈 것이 경상북도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래서 경북문화재단은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술 창작 활동의 지원, 콘텐츠 유튜브의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 예술을 뻗어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경북문화재단에 관해서는 되게 이 정도로 자료가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은 최근에 우리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아마 좀 생소하게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를 잠깐 경제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식적 차원에서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1944년에 브레튼 우드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드에서
연합국 43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만든 협정이 브레튼 우드 협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때 옛날에 한번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브레튼 우드 협정에서 만들었던 기구가 세 가지 기구입니다. 하나는 소위 하나는 IMF입니다. 전후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후 경제 부흥을 위해서 IBRD를 만들었습니다. 또 전후 무역의 자유화, 무역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 ITO였습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ITO는 미국 의회가 반대를 합니다. 미국 의회는 당시에 이 ITO에는 농산물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산물 교육은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농산물을 먹고 사는데 2년 농산물을 많은데 이걸 왜 미국이 법이지 왜 국제법을 만드느냐 해서 미국 의회가 반대해서 ITO는 설립되지 못하고 좀 갓드라는 이름으로 좀 더 느슨한 조직의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제너럴 어그리먼트 온 테리프스 앤 트레이드입니다. 이 갓드 1조 1항에 보면 1조에 보면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모든 상품의 관세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내외국 모든 국가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것이 갓드의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1조 1항. 이건 불가치만 대한민국의 정체성하고 같이 가는 것이 1조 1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갓드의 1조 1항은 갓드의 정체성과 같이 가는 것이 1조 1항입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Most favored nation. 모든 나라가 선택된 favored n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갓드 24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동맹이라는 걸 해가지고 국가 간의 관세동맹 또는 지하무역 조직을 협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좀 특혜를 줄 수 있다. 서로 모순된 조항을 둬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8%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 자동차 관세를 일본산도 일본에서 자동차 들어와도 8%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와도 8%입니다. 유럽에서 들어와도 8%입니다. 그것이 MFN 원칙입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 미국산 자동차는 관세가 제로입니다. 한 EU FTA에서 유럽산 자동차도 관세가 제로입니다. 근데 일본산 자동차는 8%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국가별로 관세를 차등하게 적용합니다. 어떤 나라 텔레비에 대해서 미국산 텔레비는 관세 10%, 유럽산 텔레비는 관세 100%, 일본산 텔레비는 예를 들면 관세 뭐 50%.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어느 걸 사겠습니까? 관세가 낮은 것을 사겠죠. 그렇게 돼 있어 이것이 갓드 24조입니다. 이 24조는 1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런 조치를 같은 조항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갓드 24조에 따라서 지역협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협정은 5가지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 5가지 형태의 첫 번째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특혜무역협정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식민지 국가에 적용했던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영국이 인도로부터 홍차를 들어오는 것은 무쇠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갓드 가입했다고 해서 인도에서 들어오는 홍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은 예컨대 다른 미국에서 들어오는 홍차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홍차는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10% 이상 관세를 매기는데 인도에서 들어오는 홍차에 대해서는 무쇠를 매깁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인도 홍차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 식민지 관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갓드 1조 1항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이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한미 FTA, 미국하고 한국은 자동차 관세가 없습니다. 포도주도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한칠레 FTA, 칠레에서 들어오는 와인은 관세가 없습니다. 한 EU FTA, 그러니까 소위 프랑스 와인도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들어오는 와인은 관세가 15% 관세를 매기고 텍스 해가지고 46%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호주 와인을 안 마시게 되고
칠레 와인에서 프랑스 와인으로 미국 와인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FTA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동맹은 유럽 국가에서 관세를 나라별로 따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모든 관세를 똑같이 매겨버립니다. 유럽은 자동차 관세가 10% 똑같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관세는 10%, 영국의 자동차 관세도 10%, 프랑스의 관세도 10%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세동맹입니다. 공동시장은 상품뿐만 아니라 4대 생산 요소, 즉 상품과 서비스와 자본과 사람의 자유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동시장입니다. 코먼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화동맹은 이 자유시장을 했더니 다 통일이 돼가지고 상품의 자유동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가격 체계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럼 환율도 통일하자라고 해가지고 통화도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 경제통화동맹. 유럽 국가들은 이제 도이치마르크도 없어지고 프렌치 프랑도 없어지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와 같이 경제적 약자, 독일 같은 경제적 강자가 단일 통화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특히 그리스가 몇 년 전에 소위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환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환율이라는 게 누가 유로에서 독일에서 쓰는 유로, 그리스에서 쓰는 유로, 이태리에서 쓰는 유로 누가 만듭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찍습니다. 이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의 가장 큰 권한은 뭡니까? 한국은행 총재, 돈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언제 어떻게 찍습니까? 인플레가 되면 돈을 걷어들이고 디플레가 되면 돈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인플레가 되건 디플레가 되건 돈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유로 누가 찍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찍고, ECB,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가 찍고, 유럽 중앙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에는 중앙은행이 있지만 돈을 찍지 못하는 중앙은행,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럽은 큰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최근 들어서 이 자유무역 협정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무역 협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언론에 제일 회자되는 것이 TPP 협정과 CPTPP, 그 다음에 RCEP라는 이런 협정을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TPP는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라고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정이 처음에는 물론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참여하면서 TPP로 명칭을 변경해서 미국이 TPP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이 TPP 협상은 2016년 2월에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도 서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발효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듬해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TPP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의회 비준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탈퇴해버렸습니다. 결국 TPP는 와해가 됐습니다. 와해가 됐지만은 남은 나라들, 남은 11개 나라,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은 11개 나라들이 이름을 CPTPP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컴프리헨시브 파트너십으로 바꿔가지고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일본 주도로 해서 TPP 협상이 타결돼서 2018년 12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CPTPP는 미국 주도해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이 주도해서 소위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이 CPTPP에는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요거 아시안 국가 중에서 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그 다음에 미주 지역으로서 칠레와 멕시코, 페루와 캐나다, 한태평양 국가들 일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1개 나라가 참여하면서 여기에 잘 보시면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빠져 있고 한국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신규 가입국은 기존 회원국과 1대1 협상을 해가지고 기존 11개 나라가 전부 합의해야, 오케이 해야 가입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CPTPP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여기서 제일 누굽니까? 일본이 오케이 해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CPTPP에 가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려면 일본하고 쌍부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이 CPTPP는 전 세계 인구의 5.1%, 세계 GDP의 11.3%, 교역액의 15.3%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화는 CPTPP는 공산품은 예외 없는 관세 철폐, 농산물과 서비스와 지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은 총무역의 95%를 개방을 했습니다. 나머지 10개국은 99%의 관세, 공산품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상당히 완숙된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있는 것이 CPTPP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영무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지재권, 노동권, 환경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미국은 왜 이걸 넣었을까요? 애초에 미국이 탈퇴하기 전까지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넣은 겁니다. 물론 미국은 빠져있지만은 중국 가입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아시아 시장을 끌어나가겠다라고 해서 주도해서 하다가 탈퇴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일본이 주도해서 완성을 시켰지만은 결국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TPP에서 같이 가입하지 않겠느냐, CPTPP에 가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이든에서 가입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굉장히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 통상 당국자의 고민일 겁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서명해가지고 최근에 아마 내년 상반기면 발효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 소위 RCEP라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중국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여기에 가입 국가는 15개 나라인데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 10개 나라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시안 플러스 3 해가지고 아시안 플러스 6가 회원국으로 좀 협상을 해왔습니다만 인도가 서비스 협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해가지고 인도가 탈퇴하면서 아세안 플러스 5로 해가지고 지역 협정을 발족시켰습니다. 이 RCEP에는 전 세계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20.9%, 23억 명의 인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GDP의 30%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액의 30%가 여기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RCEP가 지금 서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의회 비준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되면 발효가 될 것입니다. 이 RCEP는 아까 CPTPP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낮은 단계입니다. 아까 CPTPP는 공산품은 거의 99%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서비스, 노동, 환경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는 주로 공산품 교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산물은 빠져 있습니다. 뭐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바나나 이 모든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공산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방을 제외했으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빼버렸습니다. 농산물 교역은 결국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은 수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동차 부품은 인도네시아는 관세가 40%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로가 됩니다. 철강 관세도 대부분 나라에서 철폐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출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세안 10개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도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세안하고 중국도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아시안 10개 나라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한중일 3개 나라는 한국은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하고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RCEP에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입한다는 여기에 일본도 중국도 회원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일 FTA를 체결하는 간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방 수준은 낮습니다만은 일본하고 상당 부분의 관세가 철폐될 것입니다. 일본하고 한 공산품은 83%, 수입의 기준으로 한국은 76%, 일본은 78%를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RCEP가 발효가 되면 한일 FTA를 안 하더라도 일본하고 공산품 교역은 비교적 자유롭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RCEP는 회원국의 경제 자유와 서비스 시장, 노동권, 환경, 지재권, 또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정치적 합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RCEP는 미국이 빠져 있죠. 중국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TPP 또는 CPTPP는 미국이 빠져 있고 중국도 빠져 있고 한국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RCEP와 CPTPP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 개방의 수준도 CPTPP는 굉장히 높게 개방을 하고 RCEP는 개방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RCEP가 훨씬 많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TPP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과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은 CPTPP에 가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CPTPP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무엇이 더 유리히 될 거냐? CPTPP에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을 개방을 좀 더 해줘야 됩니다. 대신 공산품은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우리 정부가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RCEP, CPTPP와 RCEP를 보시면 이 가입 국가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가입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은 양쪽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CPTPP만 가입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RCEP는 한국,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세안 국가들은 여기에 얼마든지 둘 중에 다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과 중국,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 두 개의 협정의 앞으로 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안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사실은 한국은 아시안 10개 나라하고 FTA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아시안 10개 나라하고 FTA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아시안 10개 나라하고 FTA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은 FTA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FTA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도 FTA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수입은 476억 불인데 비해서 수출은 284억 불.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192억 불이 무역 적자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수출은 1,400억 불, 수입은 1,700억 불, 일본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하고 관계해서 수출은 1,362억 불, 수입은 1,072억 불, 중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중일 세 나라는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고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만날 때 그전에 70년대 80년대 에도 무역 적자 해소하라고 또 아주 단골 손님으로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중국도 우리 보고 협상을 하면 무역 적자 해소하라고 단골로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는 서로 아주 고질적으로 상호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역이 상호 의존형입니다. 상호 의존형으로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자본재나 원료를 가져가지 않으면 중국 산업이 돌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자본재나 이런 지금 소부장이라 그래가지고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세계 경제를 보면 지금 RCEP가 발족이 되면 소위 그 아시안 10개 나라와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가 단일 경제권이 되면 GDP가 26조 불, 교역이 5.4조 불, 인구가 23억 명이 단일 경제권이 됩니다. USMCA는 나프타죠. 과거에 USMCA는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도 단일 경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희 자유무역 협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GDP가 24조 불 비슷하죠. 교역도 6조 불 비슷하죠. 인구는 뭐 이쪽이 더 많지만은 소위 EU는 28개 나라, 이제 내년 1월부터 영국이 빠집니다. 빠지면 27개 나라, GDP는 16조 불, 교역이 11조 불, 인구는 4.5억 명. 뭐 인구는 여기에 중국이 있어가지고 좀 인구가 많아 보이지만은 전체 규모로 보면 이 세계 경제는 소위 동북아, 아시아 국가, 미주 국가, 유럽 국가가 삼각축을 이루고 있고, 아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에이펙이라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는 아셈이라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트랜스아틀란틱 마켓 프라이스라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펙은 21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에는 미국과 러시아와 한중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펙의 21개 나라가 이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국가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자유무역이 되겠습니까? 에이펙은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인딩 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좀 루스한 정치 협력 차원에서 머무게 될 것입니다. 아셈은 더합니다. 아셈은 54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5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무슨 협의를 하겠습니까? 1년에 매년 아셈 정상회의를 합니다만은 그저 아주 의적인 수준의 정상회의에 그치고 경제 통합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많은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너무나 이질적인 국가들이 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스아틀란틱 마켓플레이스, 미국과 유럽도 매년 정상회의를 합니다. 매년 외무장관 회의도 하고 강요회의도 합니다. 하는데 이 레토릭에 그치고 사실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무역 전쟁을 이루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소위 요인들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커지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미중 무역 전쟁, 이것이 아마 트럼프에서 피크를 이뤘습니다만 바이든이 오더라도 똑같은 무역 전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통상 질서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것이 아마 통상 당국자 입장에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삼각축의 지역주의 경제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WTO가 기능을 잘 못하면서 지역주의가 전면에 나서는 이런 세계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